황순원의 소나기입니다. 1953년 신문학에 발표된 단편 소설입니다. 워낙 유명한 소설이죠. 교과서에 실린 소설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매우 좋아하는 소설이고, 한국 대표 단편 소설이 뭐냐고 묻는다면 아마 저는 이제 첫 번째로 꼽을 것 같아요. 대강의 줄거리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좋은 글, 좋은 영화 이런 것들은 뭐 다시 봐도 좋은 거잖아요. 다시 읽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은 이 소설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좋은 느낌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설의 가치를 제가 이제 깨닫고 나서 좋은 소설을 찾아서 읽고 싶었는데 좋은 소설을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소설은 참 많아요. 근데 좋은 소설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소설은 철학이 있는 소설이에요. 뿌리가 있는 소설이죠.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소설을 좋아합니다. 그 메시지 이제 하나의 작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작가 이제 모든 작품에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막 이제 뭐 설교하는 방식으로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툭 던지는 거죠. 근데 작가가 전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 자체로 이제 메시지가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신의 철학이나 메시지 없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려고만 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작품들의 특징은 좀 엽기적이고 자극적인 소재를 많이 찾는 편이죠. 그래서 그런 작품을 읽으면은 좀 미간이 찌푸려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황순원 작가의 글에는 철학과 메시지가 있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있어요. 문장도 이제 군더더기가 없고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문장에 이제 억지로 꾸미거나 잘난 척하는 것이 없습니다. 소나기의 베스트 문장 3개. 첫 번째, 그런데 참 이번 기집애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너무 유명한 문장이죠. 저는 잔망스럽다는 단어를 소나기 외에서는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없어요. 잔망스럽다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잔망스럽다는 그 뜻이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보기에 몹시 약하고 가냘픈 데가 있다. 두 번째, 보기에 태도나 행동이 자질구레하고 가벼운 데가 있다. 그 예로는 승재는 그 자리에서 잔망스럽게 따지고 노하지 않을 만큼의 여유를 확보할 수가 있었다. 박완서의 미망이라는 소설에 있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얄밉도록 맹랑한 데가 있다. 그런데 참 이번 계집애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네, 황순원의 소나기. 예, 이 문장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 예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3번째 뜻으로 얄밉도록 맹랑한 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뜻이 과연 맞는 것인 저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소나기에 나온 소녀는 얄미운 구석이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잔망의 중국 글자를 보면 잔약할 잔에 망령될 망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디서 얄밉다는 뜻이 나온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얄밉도록 맹랑한 데가 있다기보다는 소설의 전체 느낌으로 봐서는 약하고 야리야리하지만 네, 맹랑한 데가 있다는 뜻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마 황순원 작가가 쓴 단어일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열이틀 다리 지우는 그늘만 골라 짚었다. 그늘의 고마움을 처음 느꼈다. 소년이 소녀를 위해서 이제 호두서리를 한 후에 호두를 주머니에 가득 담고 돌아오는 길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열이틀 달이라는 말은 아마도 달이 차지 않아서 어두웠다는 뜻으로 쓴 것 같아요. 달이 차지 않았다는 말은 금음달이나 초승달이었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렇게 쓰지 않고 이제 열이틀 달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표현이 독특하죠. 황순원 작가가 쓰는 표현인 건지 아니면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 쓰던 표현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보기엔 참 참신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달의 위상편을 찾아봤어요. 열이틀 달이 무엇인가. 열이틀 달이라면 아마 음력으로 12일이 되는 달일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달의 위상을 보았는데 음력 12일에는 거의 보름달에 가까운 달이기 때문에 어두운 달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 열이틀 달은 보름달이 되고 난 이후에 열이틀째 된 날, 그 날의 달인 것 같습니다. 보름달일 때는 이제 저녁 6시에 달이 떠서 아침 6시에 지고 달이 뜨는 시각은 이제 날마다 달라지는데
이것도 이제 이 문장 때문에 찾아보게 되고 알게 됐어요. 아마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것 같은데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름달이 뜨고 난 후에 12번째 되는 날은 음력 27일인데 그럼 금음달입니다. 달이 늦게 뜰 뿐만 아니라 달의 크기도 작아집니다. 금음달은 또 새벽에 뜨기 때문에 소년이 음력 27일에 호두서리를 했다면 아마 달이 거의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달의 위상을 저는 찾아보았고 추리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만약 이런 표현을 썼다면은 현대인들보다 자연에 대한 관심도 훨씬 많고 자연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산이 가까워졌다. 단풍이 눈에 따가웠다. 가을이 되면 세상이 참 아름답죠. 꽃이 피는 봄도 세상이 아름답지만 가을의 아름다움은 애틋함이 있는 것 같아요. 봄에 피는 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령이고 이제 세상 활기가 더 넘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 같아서 기대감을 갖게 하죠. 하지만 가을의 단풍은 이제 공연이 다 끝나고 무대 커튼이 내려갈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공연의 절정과 결말 부분에서 느끼는 그런 완성도 높은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이제 곧 끝날 공연에 대한 아쉬움과 그런 혼신의 열정을 다 불어넣어서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떨어지게 될 나뭇잎에 대한 그런 애틋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을 표현할 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풍이 예쁘다, 단풍이 곱다는 말보다 좀 더 자극적인 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황순원 작가는 단풍이 눈에 따가웠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표현이에요. 자극적이면서 느낌이 오는 말입니다. 황순원의 소나기에서 3개의 문장을 뽑아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